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에 매일경제 뉴스 길잡이 이상훈입니다. 오늘도 한꺼풀 더 깊이 들어가는 뉴스를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신문의 일면 기사부터 준비되어 있습니다. 매일경제신문인데요. 일단 사진부터 좀 봐주시죠. 어제 국회 본회의장의 모습입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있고요. 뒤에 문희상 의장이 지휘봉을 들고 뭔가를 말리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 옆에서는 고함과 몸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국회의 모습이었는데요. 기사 내용 좀 보겠습니다. 대통령이 김정은 수석 대변인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그러자 발칵 뒤집히면서요. 국회 아수라장 이렇게 됐습니다. 오늘 많은 신문이 이 내용을 일면에 전하고 있는데요. 난장판된 국회다 이렇게 사진 제목도 달려 있습니다. 자, 다음은 한겨레 신문 보겠습니다. 역시 어제 국회 상황 다루고 있죠. 제목을 보시죠. 나경원의 막말 폭탄, 국회가 뒤집어졌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한겨레는 막말 폭탄이라고 묘사를 했군요. 교섭단체 연설에서 정부를 원색 비난했다. 자, 어떤 비난 내용인가요? 여기 두 줄에 적혀 있군요. 대통령이 김정은 수석 대변인이다. 좌파 독재의 먹튀, 막장 정권이다. 그러자 청와대와 여당은요, 국가 원수를 모독했다. 그러면서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지금 이렇게 돼 있고요.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한다는 것도 밝혔습니다. 막말 폭탄, 국회가 뒤집어졌다.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조선일보 보시죠. 기사가 이쪽에 있군요. 사진 보시면요. 일단 아소다로 일본 부총리 겸 재무상입니다. 경제를 총괄하는 일본의 장관이죠.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국에 송금하는 것, 그리고 비자 발급 정지하는 것을 검토하겠다. 거의 적대국 수준의 발언을 했어요. 일본 부총리 보복 조치를 공개 발언했습니다. 어제 국회에 나와서 한 말입니다. 의회 출석 답변인데 강제징용 판결에 강경 대응을 하겠다는 점을 시사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국일보 보시죠. 자, 여기 보시면 한국 경제 역풍에 직면했다. 이 얘기가요. IMF 국제통화기금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례적으로 강한 경고를 했다. 어제입니다. IMF와 한국이 연례 협의를 해서 한국 경제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그 결과 내용은 이렇습니다. 수출 투자가 둔화되고 있고 그래서 고강도 부양책이 필요하다. 최대 9조 원대의 추경 그리고 금리 인하 필요하다고 권고를 했습니다. 이거에 대한 우리 정부의 고민 이제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IMF가 와서 한국 경제 굉장히 위험하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갔습니다. 자, 지금까지 일면 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네 분의 패널께서 나오셨는데요.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은갑 MBN 해설위원 나오셨고요. 김상일 시사평론가, 이수희 변호사, 배종호 세한대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다룰 뉴스의 핵심을 정리한 아침을 여는 키워드 4가지입니다. 아수라장 총회. 총회가 아니라 국회겠죠. 어제 본회의장 얘기입니다. 그리고요. 버닝썬이 쏘아올린 큰 공. 작은 공이 아니라 엄청나게 큰 공입니다. 그리고 김정은은 빠졌다. 마지막으로 군복쇼 한다. 이렇게 비판하신 분이 있습니다. 자, 오늘 4가지 키워드로 정리를 해봤고요. 그럼 첫 번째 주제는 어제 국회 상황, 아수라장 그 얘기부터 좀 해봐야겠습니다. 중앙일보입니다. 나경원 내려가. 그러자 야당이 틀어막나. 이런 말들이 어제 국회 본회의장에서 40분간 오갔습니다. 그래서 국회 40분 아수라장 이렇게 묘사가 돼 있군요. 내용 좀 보시면요. 아까 일면 기사에 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 어제 교섭단체 대표 연설
각 정당에서 하루씩 번갈아 가면서 하고 있거든요, 지금. 어제는 자유한국당 순서였습니다. 그런데요, 김정은 수석 대변인하고 어쩌고저쩌고 이런 발언이 이어졌거든요. 그때 여당 의원들이 고성이 터져나왔습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은 단상에 올라가서 항의를 하고 그런 모습이 있었고요. 문희상 국회의장, 말 안 되는 얘기도 들어야 한다 이러면서 뭔가 진정을 시키려고 했으나 진정이 제대로 안 됐습니다. 그 옆에도 하나 좀 기사 더 보겠습니다. 어제는 이런 일이 있고 난 뒤에 더불어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었어요. 그리고 나경원 원내대표를 국회 윤리특위에 회부해야 된다, 뭐 제소해야 된다 이런 얘기 나왔었고요. 그리고 이해창 더불어민주당 대표는요, 국가 원수를 모독한 것이다 이렇게 강하게 반발했거든요. 그리고 청와대에도 반응이 나왔습니다. 역시 국가 원수 모독이다. 그러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국가 원수 모독죄 그런 죄는 없다. 뭐 이러면서 또 공방이 옥신각신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어제 국회 모습 뭐 신문 기사가 많이 묘사했는데요. 직접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시죠. 북한에 대해 밑도 끝도 없는 옹호와 대변, 이제는 부끄럽습니다. 더 이상 대한민국 대통령이 김정은 수석 대변인이라는 낯뜨거운 이야기를 듣지 않게 해 주십시오. 삼당 원내대표 나오세요. 이제 계속하세요. 발언 계속하세요. 아, 조용히 해요. 좀 조용히 해. 조금만 경청해 주세요. 뒤닫는 자세, 여러분들의 이런 오만과 독선이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제발 조용히 해주십시오. 어제 국회 본회의장에서는요, 목소리가 좀 작으신 의원들은 뭐 발언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됐을 것 같습니다. 기사 하나, 어제 상황을 묘사한 기사 하나 마저 보겠습니다. 경향신문입니다. 김정은의 이 빗대 위험한 도박이다 이런 말 나왔죠. 그러다 청와대 평화 염원한 국민을 모독하는 거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래서 뭐 임시국회 지금 열리긴 했는데 뭐 열자마자 지금 얼어붙었다 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요. 어제 나경원 원내대표가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 이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 얘기는요, 지난해 9월에 외신에서 나왔던 보도 내용이거든요. 그 내용 다시 한번 되돌려서 보도록 하죠. 여기 있습니다. 지난해 9월 26일 블룸버그 보도입니다. 블룸버그 기사에 블룸버그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에서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이 됐다. 이렇게 블룸버그는 당시 묘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어제 나경원 원내대표가 인용해서 수석 대변인, 아까 보셨지만 뭐 처음에는 수석 부대변인, 뭐 이러다가 또 수석 대변인, 약간 그 부분에서 좀 왔다 갔다 했습니다만 이 표현을 쓰면서 국회가 발칵 뒤집힌 겁니다. 자, 정우갑 위원님, 나경원 원내대표의 발언 그리고 여당의 강한 반발, 뭐 두 가지 모습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나경원 대표의 발언, 예를 들면 대북 정책을 비판할 수는 있습니다만 대통령을 뭐 북한 지도자의 뭐 하수격으로 표현한 자체는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오랜만에 70여일간의 국회가 공전하다가 임시국회를 해서 뭔가 일을 해보겠다고 하는데
다시 이제 갈등이 표출될 것 같아요. 저는 나경원 대표의 발언은 상당히 의도됐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당내 상황, 예를 들면 지금 뭐 선거법 개정 관련해서 패스트트랙이라는 움직임도 있고 야권에서도 지금 여당이 공조하면서 한국당만 고립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초기에 원내대표 하면서 예를 들면 뭐 국회 운영위를 열어서 여러 가지 폭로에 대해서 조국 민정수까지 불렀지만 그거에 대해서 마땅치 않은 또 릴레이 단식에 대한 여러 비아냥 이런 것들로 좀 수세에 몰린 한국당이 어떤 그 의도성을 갖고 뭔가 새로운 전략적 차원에서 언급이라고 보는데 그 여러 가지 뭐 지적을 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대안을 갖고라도 남북 문제에 대해서 뭐가 잘못됐고 그렇다면 한국당에서의 대안은 뭐라 이 어떤 게 생산적인 논의가 잘 돼야 되는데 대통령에 대한 어떤 표현 자체를 그렇게 하면서 서로 갈등 구조로 간다는 것은 제1당의 원내대표로서는 저는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한국당은 남북 문제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이냐. 불과 2년 전까지만 해도 예를 들면 전쟁에 상당히 위협 속에 있었고 지금도 지금 뭐 북미 2차 회담이 결렬되면서 다시 또 냉전 체제가 되는 것 아니냐. 그러면 과거의 수고 냉전으로 갈 것이냐. 그럼 한국당의 입장은 뭔지 이런 어떤 생산적인 논의 구조가 아니라 그동안의 일련의 과정 어떤 남북 어떤 평화 체제에 대한 여러 움직임 물론 거기서 야당으로 지적할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거를 일방적으로 단어의 어떤 표현 자체로 저렇게 해서 국회 자체를 갈등 구조로 몰고 가는 것은 저는 상당히 적절치는 않다 이렇게 봅니다. 이 수석 대변인 발언을 하게 되면 여당에서 반발할 것을 미리 계산하고 한 발언일 것이다. 계산된 발언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보시면. 김상일 평론가. 그런데 이제 야당과 일각에서는요,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과거 지금의 여당이 야당 시절에, 박근혜 정부 당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생에서 굉장히 거친 표현을 직접적으로 썼다. 그런 전례가 있는 정당에서 대통령 얘기를 했다고 저렇게 반발하는 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이런 또 야당의 반발도 있거든요. 그리고 여당은 문재인 대통령 얘기만 하면 저렇게 거세게 반발을 한다. 뭐 이런 게 지금 일각에서 나오는 또 비판입니다. 저는 이제 어제 그제 굉장히 듣기 싫은 말이 제가 있었습니다. 전두환 전두환 씨의 이거 왜 이래 이 발언이었는데요. 저희도 어제 좀 한참 다뤘습니다. 근데 오늘 떠오르는 말이 이겁니다. 뭡니까? 이거 왜 이래? 진짜 여야가 저런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줘야 하겠는가? 저는 너무 답답하고요. 그리고 과거를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또 이렇게 한다고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셨는데 미래로 나가야지 언제까지 과거만 얘기를 하겠습니까? 저희가 국민들은 미래로 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좀 전에 우리 정 의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미래로 나가는 방식이 아닌데 이걸 굳이 지금 과거로 돌아가는 이런 발언을 나경원 대표가 왜 했는지를 저는 봐야 된다고 보는데요. 지금 이게 우리 정치권의 행태입니다. 극렬, 극단에 있는 열렬 지지자들만 바라보는 모습. 그런 강성 발언을 강성 발언으로 나만 살아남으면 된다는 모습. 중간지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설 자리는 없애버리는 모습. 이게 지금 정치권의 모습이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안타깝고요. 그리고 이제 청와대도 뭐 이런 게 잘못됐다는 걸 알면서 굳이 이렇게 반론을 세게 제기하면 나경원 대표만 띄워주는 거거든요. 이게 뭐 그렇게까지 할 것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야 모두가 국민을 먼저 앞에 놓고 생각을 좀 하시면서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좀 듭니다. 그러면 김상일 평론가께서 어제 나경원 원내대표가 그런 발언을 했을 때 여당 의원들의 반응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조금 그냥 차분하게 좀 지켜봤어야 된다. 아니면 저도 그렇게 강하게 반발하는 건 좀 이해가 된다. 어떻게 좀 보셨어요? 그럼 그 부분. 아니 뭐 현장에서는 뭐 감정이 좀 앞설 수 있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강하게 좀 이렇게 이의를 제기하거나 이런 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너무 이렇게 길게 가져갈 필요가 있겠는가. 그러니까 자기 의사 표현을 했으면 그러니까 우리 국민의 수준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정치인들이. 그러니까 국민들이 알아서 판단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 그렇죠. 판단할 수 있는 근거만 제시해 주면 되지 그거를 너무 강하게 더 끌고 간다면은 그거는
국민을 가르치겠다는 거고 끌고 가겠다는 건데 예. 국민의 수준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 국회의원들의 수준보다 훨씬 더 높다는 거를 아셔야 돼요. 정치인들께서. 예. 자, 지금 두 분께서 나경원 원내대표의 발언은 어떤 의도가 있었을까? 뭐 이런 설명 좀 해주셨어요. 그와 관련된 기사가 있습니다. 다음 기사 보시죠. 자, 뭐 왜 저런 발언이 나왔을까? 그 맥락을 설명한 기사입니다. 한국일보입니다. 도끼 품은 나경원의 입. 한국일보는 이런 묘사를 했습니다. 상처났던 리더십만의 투사 모드로 뭔가를 만회해서 투사 이미지를 갖게 된 거다. 이렇게 설명이 돼 있습니다. 내용 자세히 보시면요. 과거에 5시간 30분짜리 릴레이 단식 등 그동안 성과보다는 조롱 분위기였다. 아, 그렇죠. 이런 일이 있었죠, 과거에. 그리고 최근에 당 지지율이 30%를 넘으면서 자신감도 생긴 것 같다. 그래서 강한 존재감 보이며 투쟁 선봉에 나섰는데 어제 그 모습이 단적인 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밑에 부분에 지금 김상일 변호가 지적하신 부분이 있네요. 여당, 더불어민주당의 강한 반발이 되레 띄워준 꼴이다. 이렇게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수희 변호사. 네. 뭐 어제 상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좀 이 법적으로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어제 여당 내에서 어제 나경원 원내대표의 발언이 국가원수 모독죄다. 뭐 모독에 해당한다. 그래서 뭐 가만히 있을 수 없다 했는데 이게 법률상으로 좀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러니까 죄라고 지금 돼 있잖아요. 예. 그 국가원수 모독죄는 예. 없어진 저 죄입니다. 그러니까 그 87년 이후에 삭제된 죄고 예. 그리고 그 이후에도 뭐 한번 그러니까 재심에서 거로에 대해서 위헌 판결을 받은 거거든요. 한마디로 저런 죄는 이제 더는 없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사라졌네요. 예, 그리고 또 뭐 본회의에서 예. 교섭단체 대표가 설사 있었다 하더라도 교섭단체 대표가 연설한 거는 뭐 면책 특권이 주어지는 거니까요. 예. 다만 이제 그 민주당에서는 저런 내용으로 지금 뭐 윤리위에 예. 진정을 하겠다. 뭐 이런 취지인데 예. 죄송합니다. 교섭단체 대표의 그 제1야당 교섭단체 대표의 연설을 가지고 윤리위에 또 넘기는 거, 그것도 저는 뭐 적절치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그 나경원 원내대표가 외통위를 오래 했죠. 그래서 지금까지 어제 연설에서만뿐만이 아니라 이전까지 계속 그 문재인 정부의 그 청와대 대북 정책에 대해서는 계속 걱정 어린 그 비판을 계속 해왔습니다. 견제도 해왔고 그런 그 결에서 어제 외교 안보 정책에 대해서 뭐 표현이 세서 그렇지 뭐 이전에 했던 얘기와는 논조는 다 같았다는 거고 지금 어제 그 저는 오늘 이 한국일보 그 기사 중에 저 헤드라인을 뽑은 것 중에 연설 한 방으로 이미지 뒤집어라는 여기 있습니다. 저는 저 말이 딱 들어맞았던 어제인 것 같습니다. 정치인 나경원에 대해서 지금까지 가졌던 이미지를 한 방으로 뒤집었다. 그런데 그것이니까 뭐 정치인 나경원뿐만 아니라 한국당 입장에서도 어제는 상당히 수확이 더 큰 원내대표 연설이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저 한국당의 지지율이 30%가 리얼미터 기준 엊그제 이제 넘었다라는 보도가 있었는데 그 30% 정도 뭐 거기에 더 플러스 알파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분들이 지금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이라든가 외교 안보 정책에 대해서는 저런 시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원내대표가 나경원 원내대표가 주장하는. 그래서 이제 저런 이제 이런 건 판단이죠. 나경원 원내대표 어제 연설 내용 거기가 판단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 그 시각으로도 보고 있다. 그래서 나경원 원내대표의 저 연설에 대해서 시원하다라고 생각한 분들도 저는 30% 플러스 알파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제 연설에서 이제 이 수석 대변인 그 발언 이외에요. 이제 좌파, 뭐 좌파 정부, 뭐 좌파 정책 이런 표현과 그리고 어제 연설 말고도 자유한국당 내 지도부 내에서도 이제 문재인 정부를 가리켜서 표현할 때 항상 좌파, 뭐 이런 표현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런 표현이 너무 지나치게 색깔론이 아니냐 이런 지적도 분명히 있거든요. 이수희 변호사.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먼저 진보라는 말은 진보로 본인들을 민주당 의원들이라든가 칭해지는 거는 좋은데 좌파라고 칭해지는 걸 왜 싫어하는지 좀 그게 좀 납득이 안 가는데요.
우파 보수 뭐 다 같은 말, 예. 같은 의미로 예, 지금 예. 호칭을 하는데 그걸 이제 그렇게 받아들인 것 같아요. 좌파 이거는 그 색깔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뭐 3.1 그 기념사에도 나왔지만 빨갱이로 보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취지인 것 같아요. 좌파 정권이라고 그렇게 해석이 되는 규정하는 걸로 것이. 아마 그 예. 지적하신 분들은 그래서 그럴 것 이제 이해찬 대표께서 예. 뭐 이거는 냉전 시대에 빠진 사고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예. 근데 이제는 좀 새롭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 좌파, 우파, 진보, 보수에 대해서 이전에 그런 뭐 이꼴은 뭐 종북 뭐 이런 게 아니라 뭐 경제 정책이라든가 아니면 대북 정책에 있어서 어디에 더 주안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뭐 색깔들이 달라질 수 있는 거니까요. 뭐 저는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해석하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고 이제는 좀 그 이전에 갖고 있던 뭐 그런 색깔론하고 또 다른 뭐 진보 보수 좌파 우파에 대한 새로운 그 개념들도 필요하다는 생각도 들고요. 뭐 격한 발언이 나왔고요. 격한 반응. 그래서 결국은 아수라장이 됐는데요. 이 상황에서 또 한 분의 인물이 조금 언론의 주목을 끌었는데 문희상 국회의장입니다. 그 얘기가 여기 기사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말 안 되는 소리라도 들어라. 문희상 의장 어제 아수라장 속에서 경노하면서 진정을 시키려고 굉장히 애를 썼어요. 그러나 이 애를 쓴 게 별다른 효과는 없었지만 아무튼 뭔가 계속 조치를 취하고 진정을 시키려는 모습이 포착이 좀 됐거든요. 그래서 한국일보가 이 기사를 이런 제목과 함께 다루고 있는데요. 어제 문희상 국회의장의 모습 저희가 영상으로 좀 정리했습니다. 보시죠. 여러분이 보여주는 모습은 이건 공멸의 정치예요. 상승의 정치가 아니에요. 조금씩 다운해요. 박수 칠 일이 아니에요. 그런 말을 함부로 발언한다고 아무 발언이나 막 하는 게 아니에요. 의장님, 품격 무슨 있게, 말씀이십니까? 격조 있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의장님, 조용해 주세요. 보고 말씀하십시오. 그러나 얘기는 들어줘야 돼요. 참아요. 네, 문희상 국회의장 진정하라. 그리고 이거는 공멸의 정치다. 이렇게 당부를 하면서 계속 진정을 시키는 모습이었습니다. 들어야 한다. 싫은 소리가 들어야 한다는 당부였는데요. 어제 이제 문희상 의장의 저 모습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배종익 교수께서는. 일단 뭐 참 막말 정치의 모습이었는데 그래도 문희상 국회의장은 상당히 좀 어른스러운 모습을 보여줬다. 그래서 일단 민주당에게는 아무리 말 안 되는 소리라도 좀 들어라. 진정하고 좀 들어라. 라고 요구를 했고 또 한국당 측에는 막말보다는 좀 품격의 정치를 보여달라. 그래서 양쪽이 좀 따끔하게. 그 가운데서 중심을 잡으려는 모습이었어요. 네. 그래서 좀 성숙한 국회 모습이 기대가 되는데 물론 국민의 수준이 정치의 수준이다. 이런 말도 있지만은 제가 볼 때는 어제 그런 모습은 우리 국민들의 정치 수준보다는 한참 뒤떨어진 그런 모습이 아니었는가. 그러니까 국민들이 들으시면 국회 수준과 국민 수준이 뭐 거기서 거기지 같다라고 하시면 국민들이 기분 나빠할 상이라는 거네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저는 우리 이 변호사님하고 약간 생각이 다른 게 우리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미지를 한 방에 반전시켰다라고 하는데 그래도 나경원 원내대표 하면은 뭐 예쁜 미모와 좀 더불어서 상당히 좀 합리적인 보수의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는 또 국민들도 또 그런 정신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 본인이 주장했던 교섭단체 대표 연설 내용을 보면은 일반 국민들의 인식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것 아닌가. 일단 뭐 좌파라는 용어를 뭐 11차례 그리고 종북이라는 용어를 3차례 쓰면서 좌우 색깔론으로 몰고 갔는데 세보셨군요. 그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그런데 이제 보니까 좌파 포로 정권의 증거라면서 이제 미세먼지 그리고 탈원전 4대강 보를 철거하는 걸 이제 증거로 들었는데 과연 미세먼지 그리고 탈원전, 보철거 이런 문제가 좌우의 문제인지 제가 볼 때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일단 지난 70년 동안의 위대한 우리 역사를 최근 좌파 정권 3년이 무너뜨렸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그럼 최근에 있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그리고 구속
이명박 전 대통령의 후속? 과연 이것도 위대한 역사인가라는 좀 의문이 들어요. 일반 국민들은 그런 연설을 들으면서 좀 고개를 갸우뚱할 것 같아요. 그렇게 또 해석이 될 수도 있겠네요. 예, 그리고 이제 촛불 정신에 대해서 정면으로 폄훼하는 그런 발언을 했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국민들의 80%가 참여하는 이제 그런 촛불 정권이었거든요. 촛불 그런 명예혁명이었는데 이게 이제 무슨 전략적으로 대결 국면을 좀 조성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보수가 30%, 진보가 30%, 중도가 30%인데 이런 식으로 해서 태극기 부대 세력을 결집할 수는 있지만은 중도 외연을 확장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좀 이런 안타까움이 듭니다. 오늘 뭐 네 분 평론을 다 들어봤는데요. 공통점을 제가 굳이 찾자면 어제 국회의 모습은 우리 국민 수준보다는 분명히 낮은 모습이었습니다. 그 말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제는 김현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이분이 과거에 남긴 글들이 있는데 그 속에 정치인 품평이 좀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게 뒤늦게 이런저런 뒷말을 낳고 있습니다. 그 내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입니다. 중앙일보입니다. 김현철 통일장관 후보자. 2015년 문재인 대통령 당시는 당대표였습니다. 해병대 방문 사진 올리면서 군복쇼다. 근데 지금 이 김현철 후보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을 했는데 과거에 이렇게 비판하는 또 발언이 다시 회자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요, MB 박근혜 정부 정통성 결여됐다. 또 이런 품평도 있습니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장이었는데요. 씹다 버린 껌이다. 그리고 추미애 민주당 당대표, 전 당대표는요, 좀비다. 이런 품평을 해놨어요. 과거 발언 논란에 여당도 곤혹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과거에 본인이 막 남기는 흔적들이 이제 뒤늦게 나타나서 이렇게 좀 회자가 되고 있는 겁니다. 관련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보시죠. 한국일보입니다. 김현철 논란 커지는 과거 발언이다. 이렇게 돼 있고요. 뭐 똑같은 내용. 군복 입고 쇼한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 당시 당대표 시절 그 내용이고요. 그리고요. 또 내용이 좀 더 소개돼 있군요. 천안함 5주기 해병대 방문한 야당 대표 문재인을 페이북에서 비난했다. 뭐 이렇게 해서 그리고요. 진보 보수 토론회는 사기다. 이런 글도 있습니다. 파장이 확산되자 어제 김현철 후보자 본인의 SNS 계정을 닫고요. 비공개로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부적절한 표현에 사과드린다고 유감 표명을 했으나 이 청문회 날짜도 잡혔는데요. 꽤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국회로 넘어가네요. 일단 네 분 의견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정우갑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 후보자 본인도 얘기했듯이 상당히 부적절한 표현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과거 학자로서 상당히 자유분방한 표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어쨌든 이제 장관 후보자로서는 적절치 않다라고 보는 것이고 전반적으로 그 김 후보자의 어떤 그 대북 관련해서는 본인의 소신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화론자 또 어떤 평화에 대한 갈구. 예를 들면 뭐 남북 경제협력이 굉장히 중요하다. 라는 점을 언급하는 그 일련 과정들을 보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한 것 같은데 어쨌든 정치인이라든가 여러 가지 표현들에서의 어떤 부적절한 것들 이런 것들은 뭐 이제 26일 청문회가 잡히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김 후보자가 직접적으로 국민들에게 어떤 입장을 표명할 것인지 또 향후에 그 예를 들면 통일부 장관 됐을 경우에 본인은 뭐 어떤 정책을 펼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검증 과정 속에서 또는 입장 표현 속에서 다시 한번 들어보고 판단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정도 발언이 일단 공개가 된 건데 청문회에서는 야당을 중심으로 하고 문제 제기를 할 겁니다. 그렇다면 이 정도는 청문회 과정에서는 크게 문제가 될까요? 아니면 문제가 안 되고 넘어갈 수 있는 수준일까요? 저는 야당 입장에서는 뭐 이 표현보다도 대북관에 대해서 아까 이제 나경원 원내대표의 그 국회 연설도 있었습니다만 그렇습니다. 그 부분 자체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뿐만 아니라 아마 야당 입장에서는 청문회를 상당히 그 벼르고 있을 텐데 그럼 과거에 어떤 뭐 언급 어떤 그 기고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향후에 그럼 어떤 정책을 갖고 가겠다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집중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상일 평론가, 뭐 예. 길게 한 4줄을 쓰셨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예. 개인적으로 좀 잘 아는 분이고 그래서 좀 예. 말씀드리기가 좀 곤혹스러운 예. 면이 있는데요. 이런 분이 아니었다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좀 이런 분이 놀랐어요. 아니었다. 네, 그럼 놀랐는데. 요번에 이런 SNS상에서 이런 글들 올린 걸 처음 아신 거네요. 예, 저는 굉장히 놀랐습니다. 예, 예. 근데 이제 청문회가 좀 이렇게 굉장히 예. 시끄럽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청문회에서 이제 본인이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예. 여기 제가 쓴 것처럼 과거의 말과 행동이 예. 미래의 신뢰를 가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미래 어떻게 하겠다 이거를 예. 새로 듣는 사람, 새로 보는 사람들이 어떻게 믿겠습니까? 믿으려면은 내가 본 것, 예. 내가 확인한 것, 예.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죠. 그렇지, 그것이 가장 좋은 논리가 되겠죠. 예. 그래서 과거에 이런 것들이 이미 예. 보여졌는데 예. 앞으로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청문회장에서 말하는 것들이 신뢰를 갖게 만드는 것, 그 보관을 좀 잘 만들어서 청문회에 임하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부터라도 단단히 뭔가를 좀 준비하고 설명을 해야 되겠네요. 예. 그러지 않고는 예. 과거의 본인의 언행을 나는 미래에 이렇게 하겠다라는 말로 불확실한 미래잖아요. 미래는 예. 확실한 과거가 있는데 확실한 과거를 엎을 수 있는 예. 불확실한 미래의 대책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최대한의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수희 변호사. 사실은 전 통일장관 후보자가 됐고요. 계속 그런 분야에서 이제 일을 해왔기 때문에 대북 정책이라든가 아까 조은갑 위원께서 잠시 말씀하셨지만 대북 정책의 어떤 의견 표출이나 어떤 주장은 소신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 한 축에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정치인들에 대한 어떤 평가인데요. 그 표현이 좀 굉장히 거칠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막말이라고 예. 이제 하는데 이게 이제 특정 SNS예요. 예. 페이스북에. 예. 근데 그 페이스북이 그 12일 날 계정을 닫았어요. 예. 그럼 그 전까지 후보자로 예. 내정이 돼 있는 후까지는 페이스북이 열려 있었고 그렇습니다. 본인의 발언에 대해서 예. 이렇게 문제될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기자들이 들어가서 다 보고 확인하고 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이분이 왜 이랬을까? 그거야 뭐 후보 될 줄 몰랐으니까 저렇게 했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예. 보면은 다 이제 당 대표거나 뭐 대권 후보거나 그런데 보면 정치 혐오가 좀 깔려 있는 것 같아요. 이분이 평소 생각에. 그런 표현들에 예, 정치인들에 대한 혐오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뭐 진보 보수가 뭐 통합할 수 있는 토론의 예. 사회를 맡아달라는데 내가 거부했다. 그거 다 사기다. 뭐 이런 그러니까 좀 정치에 대한 혐오가 깔려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좀 있는 분인 예. 것 같은데 예. 저는 여기서 예. 민정수석실이 또 한마디를 또 해야 되겠어요. 예. 이게 좋게 봐야 되는지 어떻게 봐야 되는지 예. 모르겠는데 이 인사가 나고 예. 그러면은 예. 검증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요즘은 기업에서 취업할 때도 SNS부터 먼저 보잖아요. 어떤 그렇죠. 사람인지에 대해서. 예. 이 페이북을 봤으면 이게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그냥 둔 건지 예. 아니면 뭐 좀 언지를 줬더라면 계정을 그 전에 닫았을 수도 있을 텐데 그래서 제가 이걸 좋게 봐야 되는지 나쁘게 봐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이 검증이 된 건지 안 된 건지도 좀 이분이 갑자기 계정을 닫은 거 봐서는 예. 이전에 여기에 대해서 뭐 문제 제기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민정수석이 계속 인사 예. 검증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데 예. 이 부분도 저는 그래서 물음표입니다. 그러네요. 듣고 보니까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검증 작업을 벌였을 텐데 이런 글들을 알고도 뭐 별 문제가 안 되겠다라고 판단을 한 건지 아니면 이 글에 대해서 내용에서 모르고 있었던 건지 이 부분도 조금 궁금하긴 합니다. 자, 배정호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는 이제 평소에 좀 절제된 언어 생활 습관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저희가 소개해드린 글은 전혀 절제되지 않은 글이다. 이런 뜻이 굉장히 되네요. 지나치죠. 왜냐하면 이제 이분의 소신은 예. 충분히 이해가 가요. 예. 상당히 진보적인 남북 관계에 대한 그런 게 관을 갖고 있는 건 틀림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현재 북미 관계에 대해서도 예. 대북 제재보다는 대북 제재를 완화하는 쪽으로 해야만이 북한의 비핵화를 유도할 수 있다. 예. 이런 철학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썼던 칼럼을 보면은 굉장히 상징적인 게 예. 지금
평화가 땅이고 그리고 경제가 꽃이다. 예. 이게 이제 한마디로 본인이 함축된 그런 이제 남북 관계에 대한 시각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김현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를 발탁한 게 지금 북미 간에 교착된 이런 비핵화 협상 국면에서 개성공단 그리고 금강산 관광 재개를 하는데 좀 실마리를 열어봐라 이런 건데 문제는 그런 본인의 소신과 철학에도 불구하고 표현함에 있어서 특정인을 향해서 뭐 씹다 버린 껌이다 또는 좀비다 이런 좀 굉장히 막말 수준의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약간 혐오가 담긴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은 이제 결국 문제가 되고 우리가 말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로 표현하지만은 한 번 입에서 쏟아져 나온 말은 주워 담을 수 없다라는 그런 말도 있고 또 말은 검이다 이런 표현도 있는데 결국 이제 자기 입에서 나온 말이 스스로 부메랑이 되는 이런 경우에서 제 스스로도 평소에 좀 절제된 언어를 사용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뭐 정치인들 특히 좀 설화에 휘말리는 경우가 많죠. 한마디 내놨는데요. 그 한마디를 수습하려고 수백 마디가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지금 이 김현철 후보자도 뭔가 국회에서 이런 질문 분명히 받으실 텐데요. 아무튼 충실한 해명을 좀 해야겠죠. 왜 그랬는지. 그리고 미안한 건 미안하다고 해야겠죠. 신문인데요. 이 순서대로 좀 뭐가 설명이 돼 있습니다. 클럽 폭행, 그러다가 승리, 뭐 성접대 관련 의혹, 그러다가 정준영 몰카로 쳤습니다. 불붙는 버닝썬 게이트다. 게이트라는 표현을 썼어요. 게이트는 통상 무슨 엄청난 정치적 스캔들 이런 데 쓰는데 게이트라는 표현이 등장을 했습니다. 여기 내용 좀 보시죠. 내용이요. 깨알같이 적혀 있는데요. 아침부터 참 다루기가 민망한 내용이 있어 제가 좀 걸러서 그냥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무슨 영상을 유포했습니다. 영상 유포. 그래서 이 혐의로 정준영 피의자로 입건이 됐는데요. 어제 귀국했죠. 해외 촬영을 나갔다가 기자부다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10여 명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그리고 출국 금지, 그리고 조만간 경찰서 소환할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단톡방 또 있는데요. 거기에서 또 이상한 얘기가 나왔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들여다봐야 된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게이트입니다. 엄청납니다. 지금 가고 있는 게요. 관련 기사가 하나 더 있는데요. 마저 보시죠. 다음 기사 넘어가겠습니다. 정준영 씨, 가수 정준영 씨의 사진과 함께 기사가 달려 있는데요. 사진도 보시면요. 살짝 이렇게 누군가를 곁눈으로 보는 이런 사진을 또 실었네요. 보니까. 그리고 제목은 이렇습니다. 정준영 다른 단톡방에도 몰카. 어제 미국에서 급히 귀국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경찰은요. 동영상 유포는 사실이다. 거의 이렇게 굳어지는 분위기입니다. 피의자로 소환한 후 마약 검사도 할 예정이다. 그리고요. 이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요. 2016년에 방송을 통해서 뭐 이런 게 존재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른바 몰카 황금폰. 이게 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도대체 뭐가 들어있는 거냐. 그리고 이런 이른바 이 황금폰이 있기는 한 거냐. 그거거든요. 도감처럼 많은 연락처 등을 저장했다. 뭐 이런 증언도 있다고 그러는데요. 이게 수사 과정에서 굉장히 좀 중요한 어떤 증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요. 어제 오후에 귀국을 했습니다.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보도된 카카오톡 내용 전부 사실입니까? 피해자들한테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시청자와 팬들한테 하고 싶으신 말 없으십니까? 자, 정준영 씨 어제 저렇게 귀국을 했고요. 소속사를 통해서 자정입니다. 자정. 새벽이죠. 사과문을 공개했는데요. 그 사과문 저희가 화면에 좀 띄웠습니다. 보시면 저에 관하여 거론되고 있는 내용들과 관련하여 제 모든 죄를 인정합니다. 뭐 수사는 빠르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다 인정을 했으니까요. 다음 장면도 있으면 좀 보여주시죠.
뭐 저는 동의를 받지 않고 촬영을 했고 뭐 SNS 대화방에 유포를 하였고 큰 죄책감 없이 행동했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을 때 할 얘기를 또 미리 했네요. 자, 모든 연예 활동 중단, 비윤리적 위법 행위들을 평생 반성하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뭐 수사기관의 조사에도 거짓 없이 성실히 임하고 처벌 또한 달게 받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처벌 또한 달게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자, 이수희 변호사. 네. 지금까지 알려진 상황만으로도 여러 가지 얘기가 있을 수 있는데 일단 어떤 수위의 처벌이 예상됩니까? 지금 보도에 의하면 2015년 말부터 10개월간 그 단톡방에 있는 내용을 보면 근데 그때 이제 형법에서는 그 처벌을 행위시법으로 해야 돼요. 예. 그런데 그러니까 작년에 2018년 10월하고 12월에 예. 성폭법에 특히 그 불법 촬영하고 그 유포하는 예. 죄에 대해서 법정형이 올라갔어요. 오. 그러니까 이 지금 정준영의 경우에는 예. 2015년 말부터 2016년 한 10월까지, 9월까지 그때의 성폭법으로 예. 그 법정형으로 이제 처벌을 받게 과거의 돼요. 법으로. 예, 예. 근데 뭐 5년 이하예요. 불법 촬영의 경우에. 예. 근데 뭐 이거는 벌금형이 나올 사항은 아니라서 이게 뭐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오른 거는 큰 의미 없는 예. 것 같고. 근데 이게 한두 차례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3,000만 원이 이게 지금 그 상향된 법이에요. 근데 이건 개정된 내용이군요. 예. 근데 지금 그 보도된 거에 의하면은 피해 여성의 10명이 넘는다라는 예. 거는 각각의 죄를 다 하나씩 처벌을 해요. 그런데 이제 그런 걸 병합범이라고 그러는데 뭐 여하튼 이제 상향이 한 7년 6월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예. 5년 이하면. 예. 근데 이거는 실형이 예상되는 범죄라고 생각해요. 워낙 수해고 그리고 그것을 여러 사람이 있는 단톡방에 올려서 공유를 그러면 하고. 실형이면 최대 5년까지 그러니까 가는 7년 6월까지 가능하지만 그렇게까지 갈 것 같지는 않고요. 예. 뭐 글쎄 뭐 제가 예단하기는 좀 예. 그렇습니다. 근데 또 하나는 이 10대, 20대들이 굉장히 좋아하던 연예인이에요. 그렇습니다. 예. 좀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잘 모르시지만 예. 거기에 대한 영향력도 저는 굉장히 크다고 보고. 근데 오늘 새벽에 올렸다는 반성문이 예. 우선은 직접 썼는지 뭐에 대해서도 일단 뭐 저는 소속사를 통해서 공개가 되긴 좀 했습니다. 크게 신뢰가 안 가고 뭐 그건 제 추측 느낌입니다만은 예. 또 하나는 뭐 공인으로서 뭐 지탄받을 행위 이거는 공인이고 사인이고를 떠나가지고 이런 범죄는 뭐 그냥 성범죄잖아요. 공인이 아닌 분이 해도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거는요. 그것도 뭐 엄청난 질타를 받을 예.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성범죄자예요. 뭐 위법행위, 비윤리적인 행위에 대해 평생 반성하겠습니다. 너무 미화했다 본인의 행위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예. 비윤리적 위협행위 이런 표현이 너무 점잖다는 거죠. 지금 본인의 과거의 행적에 비해서는. 한 가지 더 궁금한 것이요. 이 불법 몰카 동영상 이거를 공유한 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것도 법적으로 또 처벌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게 이제 뭐 영상 있어? 뭐 이렇게 올린. 그거 하나 가지고는 그걸 뭐 교사범이다, 공범이다 하기는 어렵겠지만 이게 워낙 10개월 동안에 그 단톡방에서의 주고받은 게 있어서 그거를 다 망라했을 때 이걸 불법으로 촬영하고 그런 걸 의뢰의 영상으로 올리고 해왔다면 종범 내지는 공범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조장하는 그런 게 많이 내용이 있었다면. 저는 검찰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해석을 해달라는 거죠. 안희정 전 지사에 대해 범죄 행위에 대해서 검찰이 아주 적극적으로 해석했고 또 법원도 적극적으로 해석해 준 것처럼 저는 이런 행위에 대해서도 이제 좀 그러니까 기소 여부에 대해서 검찰이 적극적으로 좀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런 류의 그 행위들이 저 사람들만 있을 게 아니라고 봐요. 요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일반인들 중에서도 저런 일들이 그리고 또 어떤 사이트가 또 저런 짓을 해서 폐쇄가 됐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주 일벌백계를 하는 차원에서 좀 적극적으로 해석해달라는 주문을 드립니다. 배종희 교수님. 네. 지금 이 기사 잠깐 소개됐지만 이른바 이 황금폰이요. 지금 뭐 알려진 대로는 아마 그런 내용들이 거기 전화기에 저장되는 그런 뭐 별도의 전화기라면 이거는요.
황금은 좋은 뜻입니다. 거기다 왜 황금폰입니다. 이건 쓰레기폰 아닙니까? 그렇다면요. 아무튼 이 전화기 뭔가 경찰이 좀 빨리 입수하든가 압수하든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게 존재한다면요. 이제 뭐 그 말씀하시는 황금폰인지 쓰레기폰인지 그걸 뭐 경찰 수사기관에서 압수해서 수사를 하면은 더 많은 범죄들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다만 이게 또 정준영 가수뿐만이 아니고 다른 또 연예인들까지 연루되는 그래서 뭐 일파만파 마치 고구마 줄기 캐듯이 쭉쭉쭉 나올 그럴 가능성이 높은데 근데 왜 이런 일이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가라는 것과 관련해서는 본인이 심야 사과문을 통해서 공인이라고 표현했지만은 역시 안타깝게도 공인의식이 좀 부정한 그런 문제 때문이 아닌가. 왜냐하면 사회적인 영향력이 정말 엄청나거든요. 그런데 그 영향력에 걸맞는 과연 사회적인 책무를 인식하고 있었는지 그런 거는 역시 굉장히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그 영향력에 걸맞게 지금 우리 한류 스타들 또는 이제 이런 아이돌들이 인성이 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성 교육이 좀 돼야 되는데 이 엔터테인먼트사에서 인기를 올린 것만 급급했지 이런 자신들의 소속 연예인들을 제대로 좀 품성 교육을 시키는 건 좀 부족하지 않았느냐라는 이제 그런 안타까움도 좀 들고요. 그리고 지금 정준영 가수 같은 경우는 이번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미 2016년에도 문제가 불거졌거든요. 그때 수사 당국에서도 그냥 적당히 넘어갔고 또 방송국에서도 적당히 넘어간 이런 온정주의, 또 도덕적 불감증 이런 게 우리 사회에 좀 만연돼 있지 않는가.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역시 수사 당국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엄단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연예계에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좀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거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말아야 되는데 몇 년 전에 막을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막지 못해서 또 불거지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 기사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다음 기사 보여주시죠. 한국일보입니다. 정준영 3년 전 몰카 파문 때 석 달 후 복귀했다. 방송이 키운 도덕 불감증 아니겠느냐. 한국일보는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자숙하겠다고 당시 활동 중단했지만 부실 수사 논란 속에 다시 방송에 컴백을 했어요. 제작진 온정주의가 화를 키운 것 아니냐. 내부 검증 더 철저히 했어야 했다. 이런 지적이 있다는 소식 다루고 있고요. 정씨 카톡 공개된 부분이 좀 일부 있습니다. 근데 그걸 보면은 전혀 이게 범죄가 된다. 죄의식이다. 이런 게 없는 것 같다. 이런 지적도 있고요. 지금 루머 피해자가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예계가 패닉이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문제의 과거에도 문제가 돼서 사과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 내용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로 교제하던 시기에 상호 이지아의 장난삼아 촬영했던 짧은 영상으로 해당 영상을 바로 삭제했습니다. 몰래카메라는 아니었고 다만 제가 바쁜 스케줄로 여성분에게 소홀을 쓰는 과정에서 다툼이 생기기 시작하였고 이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여성분이 촬영 사실을 근거로 신고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상황의 시작을 제공한 것은 전적으로 제 책임입니다. 나만 떳떳하면 넘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섣불리 생각하는 것이 너무 큰 잘못이었습니다. 지켜야 할 선을 넘었던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은 사과를 말씀드립니다. 네, 과거에 사과하는 모습 봤습니다. 저 사과를 또 하게 생겼군요, 지금. 정우갑 위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2016년에 말씀하셨듯이 같은 혐의로 고발이 됐는데 당시에 휴대전화를 제출하는 것에 대해서 수리에 맡겼다 해서 거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찰의 수사도 부실했고 검찰은 다시 또 이제 무혐의 처분을 내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불과 1년 동안 계속 이게 미제 사건으로 가다가 최근에는 한 2주 만에 전격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지금 사실 관계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수사를 하면 이렇게까지 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준 것 같아요. 국민들이 고개를 갸우뚱하는 것은 도대체 경찰과 검찰이 당시 수사를 제대로 한 것이냐, 유착 의혹은 없느냐라는 것을 지금 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 초기에 이제 버닝썬의 그 손님이었죠. 김상교 씨가 폭행을 당했다라고 해서 처음에 신고했을 때도 오히려 업무를 방해했다라는 형태로 그쪽 클럽 측에서는 또 반박을 했죠. 그래서 국민들이 좀 어리둥절했습니다만은 계속 경찰 수사 과정에서 그다음에 승리 씨의 문제는 뭔지에 대해서 지금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명확하게. 그래서 일각에서는 지금 이제 경찰이라든가 검찰이 유착 어떤 의혹을 덮기 위한 것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이 문제에 대한 그 의구심들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경찰뿐만 아니라 검찰도 나서서 신속하게 좀 수사를 제대로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앞서도 얘기했습니다만 사실은 연예인들은 어떤 공인이거든요. 젊은 이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하나의 팬인데 이 같은 무리와 문제가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또 검경 아까 게이트라는 표현하셨는데 게이트라는 것은 검찰, 경찰, 내지는 뭐 정치권, 유착 의혹 이것이 실제 있는지 없는지 그러니까 당시에 검찰, 경찰은 수사했던 오히려 다시 또 수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에 대해서도 한번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김상현 평론가. 이런 연예인들은 사실 엄청난 인기와 부를 누리거든요. 그러나 그거는 거저 얻는 게 아니고요. 거기에 누군가 그 인기와 부를 뒷받침해 주기 때문에 그럽니다. 네네. 피해자가 당장 발생합니다. 광고를 등장하는 광고라든가 아니면 소속사, 프로그램. 네네. 다 피해자입니다, 지금. 뭐 가장 큰 피해자는 팬들이겠죠. 그렇죠. 정신적 충격이 엄청 클 겁니다. 좀 전에 그 정 의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유착 의혹을 캐는 것은 그 발본색원이라는 측면에서 너무너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양진호 그 사장 때도 이런 유착설이 굉장히 있었는데 그거에 대한 조사가 어떻게 되고 있다 이런 얘기는 전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그럼 이렇게 그 다른 이슈로 덮어가면서 유착 의혹들이 자꾸 덮인다면 이 사회의 발전은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하나 제가 최근에 본 책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사회가 20세기 초에 그 인격의 문화에서 성격의 문화로 바뀌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옛날에는 자아가 중요하고 명예가 중요하고 품격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공동체가 중요하고 이런 것들이었는데 성격의 문화로 바뀌면서 내가 튀어야 살고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가 중요해지고 이런 사회로 변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회로 변하니까 공동체 의식이 무너지면서 쾌락주의로 지금 많이 흐르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가나 교육기관이나 사회는 아주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까 보면은 황금폰, 왜 황금폰이냐? 포켓몬 도감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포켓몬 도감이 뭡니까? 컬렉션이라는 거예요. 뭔가를 모았다는 거네요. 캐릭터들을 다 모은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 자신들한테는 쾌락의 대상이고 전리품 정도로뿐이 안 여겨지는 걸지 모르겠지만 그 피해자들을 컬렉션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그 인간성과 이런 것들이 살아있는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인간성이 말살된 시대고 어떤 이성과 뭐 이런 것들이 상실된 시대가 아닌가 이런 마음에서 굉장히 참담합니다. 좀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씀을 해주신 거네요. 알겠습니다. 이수희 변호사, 한 가지 법적으로 궁금한 것이 지금 피해자가 꽤 되는 걸로 나와 있어요. 그렇다면은 이 피해자들이 만약에 다 법적으로 고소를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죄는 친고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피해자들의 고소가 없어서 고소를 하거나 말거나 상관이 없다는 거네요. 수사할 수 있고 처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피해자하고 합의가 됐을 때 양형에서는 좀 많이 참작이 돼요. 이 성범죄의 경우에는. 근데 제가 조금 그 첨언을 드리면 저는 이 방송 복귀를 3개월 만인가 6개월 만에 했어요. 3개월 만에 그 방송 복귀를 해서 16년 전에. 한국일보는 설명하고 2016년에. 그것도 공영방송 KBS였습니다. 근데 그때도 논란이 많았어요. 그런데 저는 이거를 그 연예인들하고 서로 공유를 했기 때문에 암암리에 소문이 났다면 났을 수도 있는 건데 그리고 그 황금폰 얘기가 2016년 1월 방송된 그렇죠. MBC에서 방송에서 나온 얘기란 말이에요. 그때도 그래서 팬들이 좀 그 2016년 7, 8월에 전 여자친구의 고소가 있을 때 그 황금폰이 그건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인터넷에서. 그런 게 다 묵살되고 3개월 만에 방송에 복귀했다. 저는 그 방송 관계자들이 징계는 아니더라도 정말 도덕적으로 해이한 게 있었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그 예능 프로그램이 요즘
거의 그 사적인 연예인들의 자기네 친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노는 장처럼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요즘 예능 프로그램이. 그게 인기가 있어서 그렇게 하겠지만 저는 그런 것도 좀 그 방송의 질을 위해서 그리고 저렇게 출연자들이 저런 류의 사람들이 출연했다는 게 아이들한테 끼치는 영향도 있잖아요. 그래서 좀 예능 프로그램 자체에 대해서도 좀 반성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뭔가 좀 걸러지는 장치 이런 게 필요하시다는 것 같아요. 정우가 위원님. SNS에서 떠드는 얘기를 한마디만 드리면 수당국에서 조치 안 하는 건지 못 하는 건지 안 한다라는 측면의 어떤 그 대응의 댓글 형태로 차라리 연예부, 문화부 기자한테 수사권을 주라.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더 잘 밝혀낼 거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뭐 예를 들면 뭐 찌라시성으로 유포되는 여러 가지 내용도 어떤 기사로서 먼저 좀 추측성으로 나오는 거지 결국에 시간이 지나면서 막 드러나는 이런 형국. 그만큼 서당국에 대해서 국민들의 불신이 있는 만큼 이번은 좀 제대로 신속하게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하여튼 큰 일이 됐습니다. 아주 뭐 게이트라는 표현까지 나왔으니까 아주 큰 일이니까 잘 알려질 건 알려지고요. 정리할 건 정리하고 해야겠습니다. 전에 북한이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를 했는데요. 예상치 못한 결과가 공개가 됐어요. 그래서 여기 다리고 있습니다. 실세 혈족인 김여정 북한 최고인민회의 우리로 치면 국회격인데요. 거기 대의원에 진입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김정은은 명단에서 빠졌다. 지금까지 김일성, 김정일 다 포함이 됐었는데 김정은은 이번에 빠졌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현상일까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일단 여기 있습니다. 설명이 그러니까 국내인정 북한 전문가들이 해석을 한 겁니다. 이유가 뭘까? 여기 있습니다. 북한의 국회 역할을 하는 최고인민회의는 법적으로는 국무위원을 선출하고 정부를 견제하는 기능을 하는데 아버지와 달리 김정은 위원장은 정상국가를 지향하면서 권력 분립 등 형식적 측면까지 신경을 쓴다는 신호인 거 아니냐. 이렇게 설명이 돼 있네요. 김상희 변호사. 형식적 권력 분립이라도 좀 보여주려고 하는 거다. 그래서 본인은 우리로 치면 국회의 국회의원이 아니게 됐다. 명단에 빠졌다. 이렇게 해석이 됐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형식이 만들어지면 내용이 조금씩 채워진다는 측면에서 저는 좋은 사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제가 강조를 드리고 싶은 내용이 뭐냐면 북한 관계는 평화가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북한이 정상국가로 조금이라도 한 발씩 나오게 계속 독려를 해주고 그거를 도와줘야 됩니다. 하나 잘못됐다고 해가지고 그거를 과거로 돌리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욕심을 너무 내서도 안 되겠지만 과거로 돌아가게 하는 오판을 또 만들어서도 안 된다는 거. 그런 측면에서 이런 것들을 자꾸 너무 형식적이다라고 비판하고 하는 것보다는 그 형식이 만들어졌으니 내용도 좀 잘 채워나갈 수 있게 이렇게 좀 지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 명단이 공개가 됐는데 이제 과거와는 다른 모습에서 오늘 많은 언론들이 명단에 왜 빠졌을까 이 부분에 대한 분석을 내놓고 있는데 진짜 이유는 북한이 알고 있는데 공개를 안 합니다. 설명이 없으니 그냥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 보시죠. 다음 기사는 경제 관련 기사인데요. 보시죠. 경향신문입니다. LPG 차량 이제는 누구나 살 수 있다. 규제 전면 완화. LPG 차량은요. 아주 제한적입니다. 택시 또는 아주 국가 유공자 이런 식으로 아무나 이 LPG 차량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규제를 푼답니다. 국회 상임위원회 통과했고요. 오늘 본회의에서 의결이 되면요. 개정 관련 법률이 그러면은 LPG 차량 이제는 누구나 쉽게 살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일단 이유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왜 갑자기 규제를 풀었을까? 가장 큰 이유는요. 미세먼지 탓입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규제를 풀 필요가 있다는데 여야가 의견 일치를 했다. 그동안 주장은 있었지만 진척이 안 되고 있다가 이번에 미세먼지 엄청났죠. 그러니까 이 LPG 차량이 미세먼지를 가능한 적게 발생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규제 완화가 전격적으로 이루어지게 됐다. 이렇게 됩니다. LPG 차량 일단 유지비가 싸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원하고 있는데 이거 아무나 지금까지는 가질 수 없는 차였는데
이제는 누구나 쉽게 LPG 차량을 몰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이 부분 김선할 평론가 조금 생각해볼 문제가 사실은 이렇게 규제가 풀리면요 누구나 살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LPG 사용을 많이 하게 되는데 지금까지는 정책적으로 LPG 가격의 세금을 아주 적게 물어서 굉장히 쌉니다. 그렇다면 이 가격 관련된 또 고민이 생기게 되네요. 어쨌든 뭐 미세먼지를 완화하기 위한 거라면 그런 것들을 다시 올려가지고 그 사용량을 줄이거나 이러진 않겠죠. 그렇게 한다면 이제 정책이 반대로 가는 거니까. 근데 이제 규제 완화를 통해서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법안 중에서 문제는 뭐냐면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이 파급 효과, 전후방 파급 효과를 좀 생각해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규제가 강화되는 측면에서의 그 경제 활동의 어떤 마이너스가 되는 부분을 보완할 것인가 이런 것들도 좀 같이 고민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우가 의원님. 그렇다면 많은 분들이 휘발유 차량 대신 LPG 차량을 쓰게 되면은 정부가 아무래도 세수가 줄어들 것 같기도 해요. 그런 우려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저는 저 기사를 보면서 한번 역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아니 저렇게 신속하게 저 규제를 없앨 거면 왜 그동안 규제를 해놨는가.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었는데. 정부가 그동안 규제를 철폐해야 된다. 그러니까 경제 문제라면 항상 그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내가 보기엔 쓸데없는 규제가 너무 많은 것이죠. 왜 국민들의 어떤 선택을 규제로 이렇게 규제의 털다 묶어놨을지 저렇게 신속하게 없앨 건데 라는 측면에서 볼 필요가 있죠. 이렇게 할 수 있는 걸 왜 여태 안 했을까? 물론 전 최악의 미세먼지란 이런 현상 때문에 뭔가 힘을 받긴 했는데요. 미세먼지 관련해서 지금 경유차가 굉장히 그 어떤 22%라는 전체 미세먼지. 근데 그 문제는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부분에서는 지금 상당히 좀 답보 상태에 있는 거죠. 그러네요. LPG 차 얘기했으니까 경유차 얘기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아직 진척이 없는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에게 중국발 미세먼지 해결사 요청했다. 이 얘기를요. 손학규 대표가 제안을 했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받아들여서 이렇게 하기로 한 겁니다. 반기문 측근 정부 취지에 동감한다. 그래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거든요. 국회 주변에선 정치적 역할을 예측한다. 이게 단순히 미세먼지 이 부분이 아니라 반기문 전 총장이 또 향후 어떤 정치적인 입지와 관련된 거 아니냐. 또 이런 해석도 있는데요. 일단 이수희 변호사. 반 총장께서 이걸 미세먼지 문제를 맡게 된다면 좀 잘 해결될까요? 중국과 관계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우선 저는 이게 참 따뜻한 기사인 것 같아요.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제안을 했고 범사회적인 기구를 만들자. 거기에 대해서 청와대에서 받아들였고 그리고 거기에 그 대표를 반기문 전 총장으로 하자. 그 이유가 이제 그 기후 협상을 끌어내고 이런 경험들도 있고 국제적인 어떤 문제를 다뤄본 경험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제안을 했는데 그걸 흔쾌히 청와대에서 받아들여서 구체화한다는 게 저는 이런 것이 정말 제대로 정치 이른바 협치인가요? 협치 이래서 참 좋은 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과가 잘 될 거냐 아니냐를 떠나서 이런 과정이 있다는 것 자체를 저는 참 흐뭇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향후 미세먼지 부분은 좀 남아 있는 거지만 이런 과정을 밟는 자체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 오늘 좋은 정치의 모습과 첫 번째 다룬 나쁜 정치의 모습을 동시에 지금 저희가 소개해드리게 되네요. 자,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이번엔 일본 얘기. 아까 일면 기사 소개할 때 잠시 언급을 했었는데요. 그 얘기 좀 보겠습니다. 중앙일보입니다. 아소 일본 부총리 사산 압류 보복 송금 비자 발급 정지 검토. 한국 대법원 징용 판결 관련해서 발언했는데요. 일본 국회에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한국 가만두지 않겠다는 소리입니다. 자산 압류, 송금 비자 이거 못하게 하면은 엄청나게 불편하겠죠. 우리 기업이나 거기에 사시는 분들이요. 우리 한국 분들이. 근데요. 거꾸로 생각해보면 이거는 일본도 불편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은. 본인들도 송금을 해야 되고 우리와 그리고 비자 발급해서 사람이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이거 못하면 이거 어떡하려고 이런 주장을 하는지요 도대체. 일본 기업에 실제 피해 생기면 또 조치를 취하겠다. 이런 협박 발언을 일삼고 있는데요. 이건 논평이 아니라 그냥 좀 공부하면서 넘어가야 할 문제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요. 이번에는 사진 속에 담긴 사연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박진아 아나운서가 전하는 이슈 컷 보시죠.
이슈들을 사진으로 살펴보는 시간 이슈컷입니다. 첫 번째 이슈 태그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 태그는 천재단입니다. 파란 하늘 아래 돌로 차곡차곡 쌓인 벽이 보이는데요. 이 벽 한쪽이 무너져 내려 있습니다. 이 벽은 강원도 태백산에 있는 국가민속문화재 228호 태백산 천재단 중 하나인 장군단입니다. 지난달 천재단의 벽면 일부가 무너진 모습이 발견됐고 문화재청과 경찰이 합동 현장 감식에 들어갔는데요. 태백시는 벽의 구조가 조밀하지 못하고 해빙 동결 현상이 반복된 탓에 벽이 무너진 걸로 보인다며 보수를 위한 후속 조치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번째 이슈 태그는 전쟁 사진입니다. 한 군인이 여자아이의 손을 잡고 있습니다. 여자아이는 단발머리로 분홍색 저고리를 입고 있고 아래는 치마를 입고 있습니다. 그런데 표정이 좀 어리둥절해 보이죠? 그리고 여기 또 다른 사진이 있는데요. 군모를 쓴 군인들이 보입니다. 부상자로 추정되는 군인들을 등에 업고 이동하는 모습인데요. 뒤로는 군용차도 보입니다. 1950년 한국전쟁 당시 모습이 담긴 사진들인데요. 원래는 흑백 사진이었지만 영국의 한 전문가가 디지털 복원 작업을 통해 컬러 사진으로 재탄생시켰습니다. 마지막 이슈 태그는 백수입니다. 사진 속에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양정철 전 청와대 홍보비서관이 보입니다. 일본 도쿄 시내를 걸으면서 웃고 있는 모습인데요. 어제 탁현민 대통령 행사기획 자문위원회 페이스북에 이 같은 사진을 올렸습니다. 고백수와 신백수의 동경상책이라는 제목과 함께 촬영은 백수도 아니고 백수도 아닌 것도 아닌 낀백수가 했다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지금까지 박진아의 이슈컷이었습니다. 네. 마지막 사진 눈에 띄는데 배종희 교수님. 네. 혹시라도 원조 친문과 신친문이 갈등을 빚는 거 아니냐 이런 걸 염려해서 사진 공개한 거 아닐까요? 뭐 그런 배경도 있지 않겠습니까? 초창기에 이제 임종석 비서실장이 청와대에 들어가서 사실상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를 다 핸들링하고 그에 비해서 이제 양정철 전 이제 홍보기획비서관 같은 경우는 청와대에 들어가지 못해서 그런 갈등이 일어났는데 앞으로 뭐 또 좋은 모습을 보여야만이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사진까지 동경산책이었습니다. 자, 아침의 명예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